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쥐의 심정으로 파혼을 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살아오면서 굴곡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걸 이루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부침보다 이번 파혼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내 가족과 연관된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울 때 가족을 건드리는 건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제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개싸움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겨야죠. 저희 집안에는 좀 복잡한 가족사가 있어요. 이건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사람들은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대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 살림으로는 모자라 두 집, 세 집, 네 집 살림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전국 각지에 현재 부인을 두고 자식까지 줄줄이 낳았으니 부정적인 면으로 대단한 분이셨죠. 그 바람에 본처였던 저희 할머니는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런 어머니를 보고 살아야 하는 저희 아빠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할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셔서 한창 건설 붐이던 시절엔 돈을 꽤 버셨지만 워낙 돌봐야 할 가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기저기에서 유산을 달라고 달려온 첩과 자식들 때문에 할머니와 아빠 손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할머니가 생활력이 강한 분이셔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시기 때문에 어린 아들과 둘이 사는 게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남는 방에 하숙을 치셨어요. 처음엔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을 들이셨는데 얼마 뒤 같은 학교 학생이 2명 더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대학생들의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남학생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라서 치안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죠. 그러다가 뒷집을 싼 값에 사들이면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덕에 아빠는 대학생 형들한테 무료 거해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갓 20을 넘긴 듯한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온 거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빠와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17살이었고 여자는 22살이었거든요.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게요. 제발 저랑 우리 아기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어린 딸이 부모 또래의 유부남 아이를 갖자 여자의 친정에선 집안의 수치라며 배가 부르기 전부터 집에 숨겨두고 바깥 출입도 못하게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출산을 하자 100일도 안 돼 입양을 보낼 계획을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구들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출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여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어요. 자신과 아들을 받아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게 남편의 어린 첩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미워해도 모자랄 첩을 말이죠. 엄동설안에 핏덩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 그냥 여기서 지내. 대신 우리 바깥 양반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어린 첩은 사별하고 이모 집에 들어온 외조커로 정리가 됐어요. 여자는 할머니를 도와 하숙집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2해 뒤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던 의대생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불륜으로 애까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의대생은 자기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하고서 결혼을 감행했어요. 아기가 자기 애라고 말이에요. 대개 이런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변심으로 파경을 맞기 마련인데 의대생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이후로도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부부가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할머니를 찾아와 김장도 같이 담그고 할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낼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할머니 댁은 어린 첩의 친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아빠도 그분을 경순 누나라고 부르며 친누나처럼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연은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가정사로 힘들었던 아빠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셨다더군요. 건축학과를 나온 아빠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빠는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증오했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늘 엄마와 둘이 찍거나 할머니 그리고 경순고모랑 찍은 사진들 뿐이죠. 그래도 아빠가 할아버지와 달랐던 건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인생의 여자는 저희 엄마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오실 때면 엄마한테 참 잘하셨어요. 값비싼 선물은 물론이고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셨거든요. 딸인 저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셨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던 엄마는 제가 6학년이 되던 무렵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빠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경순 고모부를 통해 엄마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는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하셨어요. 암 환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이고 집안 살림도 아빠가 대신하고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참 안쓰러웠어요. 마치 살아야 할 의미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빠는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때 아빠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경순고모였죠.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부모라고는 너밖에 없는 네 딸 혜림이는 어쩌라고. 네 처 잃고 힘든 거 누가 모르니? 그래도 넌 부모잖아. 네 새끼를 돌봐야 하는 부모라고.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혜림 엄마 심정이 어땠겠니? 죽어서도 딸 걱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누나, 난 자신 없어. 나는 누나처럼 강한 사람도 아니라서 자신이 없다고. 혜림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 그냥
혜림 엄마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뿐이야.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죽고 싶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짝 하고 살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고요. 경순고모가 아빠의 뺨을 때린 거였죠.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죽은 아내 따라갈 생각을 해?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다고. 자식을 낳을 줄만 알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게 딱 네 아빠야. 넌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혜림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어. 세상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마를 잃었다고. 그런 아이 앞에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투정밖에는 안 돼. 몇 해 전에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가 뭐라고 했니? 세상에 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라고 했지. 자식한테 엄마는 그런 존재야. 혜림이는 그걸 잃었다고. 그러니까 투정 그만 부리고 일어나. 어서. 평소 온화한 성격인 경순고모는 그날만큼은 사나운 호랑이 같았어요. 경순고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는 얼마 뒤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한 아빠는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처럼 바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해외 출장도 많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경순고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집엔 아들이 둘이잖니. 대학생 아들 하나에 쉰이 다 되는 큰아들. 남편이 나이 들면 아들처럼 느껴진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 하는 짓이 20살짜리 아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딸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시장 가서 떡볶이랑 순대도 사 먹으며 수다도 떨고 싶거든. 혜림이가 고모랑 그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혜림이 생각은 어때? 엄마 잃은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경순고모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고모 앞에서 만큼은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경순고모는 그런 저를 마치 딸처럼 돌봐주셨고요. 여성용품 구입은 물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도 아빠 대신 와주셨죠.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경순고모를 저희 엄마로 아는 애들도 꽤 있어요. 여느 집 엄마와 딸처럼 쇼핑도 함께하고 심지어 휴대폰에 저장된 셀카에도 둘이 찍은 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경순고모네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떠날 때도 저는 당연히 포함이었어요. 고모부가 의사라서 저희 아빠만큼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탓에 경순고모랑 고모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죠. 저는 6살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다행히 제 적성에 맞아서 일반 중학교를 거쳐 예고 무용과에 다니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예능 분야는 돈도 많이 들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 지원이라는 게 대개는 돈이지만 무용 쪽은 그 외에도 무대 의상, 화장, 체중 관리, 그리고 지도 교수님 선정 등 학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1년에 반은 해외에서 보내는 처지였던 저로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경순고모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엄마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예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다른 걱정 없이 발레만 할 수 있었어요. 과 특성상
먹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는데 경순 고모는 그런 저를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그런 고모의 희생 속에 저는 대입 실기시험을 앞두게 되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합격할 걸로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합격의 시는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하필 실기시험 첫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실기시험을 망쳐버렸거든요. 시험을 망치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경순 고모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하루를 바라보고 고모와 함께 달려온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한테 안겨서 한참을 엉엉 울고 거의 탈진하다시피 해서는 집에 돌아왔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죠. 경순 고모는 한 번의 실패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마음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제 발목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턴과 점프를 자주 해야 하는 발레는 힘들 거라는 의사소견이 나왔거든요. 6살 때부터 14년을 발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발레를 할 수 없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어요. 제 걱정에 집에도 못 가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던 고모는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제 방 앞에 놓으셨어요. 혜림아,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이거 좀 먹어봐. 일단 배가 차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발레 못하게 돼서 당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일단 한 숟가락만 먹어봐. 그리고 나서 고모랑 생각 좀 해보자. 어? 고모, 나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밥은 먹어서 뭐해?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동안 발레한다고 공부도 안 해서 이성적으로는 대학도 못 가.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못 나와선 뭐라고 살겠냐고.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때였어요. 탈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곤 무서운 표정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오셨죠. 아빠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제 손목을 끌어잡고는 주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제 앞에 밥그릇을 밀어놓으셨죠. 네 인생이 끝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먹일 음식 만든 사람 생각은 해라.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먹어. 먹고 나서 방에 틀어박혀 울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빠는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처럼 제게 강요하셨어요. 그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안방에서 아빠와 경순 고모가 나누던 얘기였죠. 나는 상관없이 엄마를 따라 죽고 싶다고 했던 아빠의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말을 해버렸어요. 왜 여러 사람이야? 내 걱정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고모밖에 더 있어? 아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 죽었을 때 아빠가 했던 말 나 다 들었어. 나는 상관도 않고 엄마 따라 죽겠다고 했던 말 다 기억한다고. 아빠한테 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아빠가 날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아빠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아니까. 내 무용 발표회 때 단 한 번이라도 왔어? 아니잖아. 어차피 아빠는 내가 발레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뭘 걱정한다는 거야?
괜히 내 생각하는 척 쇼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발레도 못하는 거. 그냥 굶어 죽어버릴 거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빠 앞에서 반항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아빠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고모는 제 등짝을 때리며 어디 아빠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고 나무라셨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아빠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빠는 더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모를 따라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죠. 마음을 추스를 동안 고모 집에 있으려고요. 어릴 때부터 고모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탓에 제 방도 따로 준비돼 있어서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었어요. 예고에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저는 발레를 포기하고서야 그 한을 풀 수 있었어요. 떡볶이에 치킨, 피자에 햄버거까지 고칼로리 음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부가 주신 카드로 고모랑 백화점에 가서 옷이랑 화장품도 사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원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답답한 게 꼭 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사, 아빠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는 네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네 아빠가 겉으로 보기엔 강철 같아 보이지만 속이 여린 사람이야. 그리고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은 너무 가슴에 담지 마. 네 아빠가 널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죽어도 내 새끼만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고모는 어떻게든 아빠와 제 사이를 이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고모를 생각해서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고모 말대로 재수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모 전문대 항공운행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졸업 후 모 항공사에 취직해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발레 연습으로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진상 승객들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세계 각국을 돌며 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발레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죠. 그래서 인생은 어쨌든 간에 살아봐야 하는 건가 봐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한 저는 30을 앞두고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게 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이제 막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바쁜 인턴 기간 중에도 연애를 했을 만큼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혼이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낯선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더군요. 금융상품이나 각종 설문조사를 하는 데인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안 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왔었어?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제야 정체 모를 번호의 주인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저는 서둘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연락을 하니? 길게 말할 거 없고 일단 여기로 좀 와라. 김 실장, 얘한테 여기 주소 좀 알려줘요. 그렇게 전해들은 주소로 갔더니 피부 관리샵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차 가져왔지? 일단 계산부터 하고 나와라. 저는 얼떨결에 어머님 대신 시술 비용을 계산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죠. 명품 매장을 차례로 둘러본 어머님은 손가락을 몇 번 까딱하시고는 수백만 원짜리 백과 지갑, 스카프 등을 고르셨어요.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기왕 나온 거 골라봐라. 그 말이 저는 제 것도 사주시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손사래를 쳤어요. 초면에 시어머니 될 분한테 값비싼 명품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계산하고 나와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매장을 빠져나가셨어요. 순간 벙찐 표정이 된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어요. 쇼핑까지 마친 어머님은 백화점 위층에 있는 일식집에 가셔서 연어초밥과 성게, 김맛게를 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제게 맡기셨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앞으로는 연락하면 바로 달려오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귀신에 홀린 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말도 안 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뒤에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쓴 돈이 1,000만 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면 내 몇 달치 월급인데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닌데 혹시 엄마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닐걸? 어머님이 새 지갑에 카드 옮기실 때 보니까 쓰시던 지갑이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야, 오늘 어머님 대신 낸 돈 말이야. 나 그거 카드로 긁었어. 그것도 일시불로. 내 수중에 그런 현금이 어딨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은 어떡해? 뭘 어떡해. 엄마가 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다 되도록 어머님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얼마 안 되는 승무원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모한테 돈을 빌려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고모는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사. 그걸 그냥 내주면 어떡해? 아니, 그 여자도 웃기네. 왜 남의 딸한테 그런 걸 내게 해? 혹시 의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거 아니니? 왜 그런 여자들 많잖아. 의사 아들 앞세워서 며느리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들. 에이, 아닐 거야. 재민 씨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직도 손수 가계부 적으실 정도로 검소하시고 평소에 경우도 바른 분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며느리 불러서 명품 쇼핑에 운전기사 노릇까지 시키니?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엄마를 절대 몰라. 네 고모부는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암튼 그쪽에서 입 닫고 있으면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라도 받아야지 뭐. 그게 한두 푼이야? 승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뺏어먹으려 들어. 자기 아들 돈이면 그렇게 쉽게 쓰겠냐고. 진짜 웃기는 여자네 정말. 고모는 저보다 더 분한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연신 예비 시어머니 욕을 했어요. 고모가 그렇게 저 대신 욕을 해주니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고모가 빌려준 돈으로 카드값을 낸 저는 남자친구한테 카드 명세서를 건넸어요.
구매 물품과 금액의 형광펜으로 체크까지 해서요. 도합 978만 원이었어요. 에? 이걸 다 엄마가 쓴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돼. 아니 도대체 뭘 샀길래 이런 돈을 써? 중고 경차라도 산 거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백 하나랑 지갑, 스카프 몇 장 샀다고. 거기에 피부관리샵 시술비도 있고 점심값도 20만 원 넘게 나왔어. 그건 내가 어머님께 식사 대접한 걸로 하고 뺐어. 남자친구는 연신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큰 돈을 할부로 하지 왜 일시불로 했냐고 뒤늦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이 큰 돈을 줄 여력은 없으니 3개월로 나눠서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엔 개모임을 하던 곳으로 저를 불렀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식사 비용을 제게 떠넘기시더라고요. 순간 욱하긴 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어서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 일단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리곤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내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 식사 대접해드리는 건 몰라도 다른 분들 것까지 제가 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승무원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박봉이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너 정말 양심은 없어도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하는 애로구나. 그래, 승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니? 비행기만 탔다 뿐이지. 손님들한테 서빙하고 시중드는 천하디 천한 직업인데. 그래서 말인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네가 귀한 직업을 가진 내 아들이랑 사귀는 게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 그런 말 들어봤지? 의사는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고. 의사는 말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몸을 고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이니?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귀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맨입으로 사귈 생각을 하니? 듣자 하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물건 산 값 내 아들한테 받았다며.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너야 어려서 뭘 모른다 치지만 너희 부모님은 알 거 아니니? 의사 남편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전엔 10세 3개 이하로는 절대 의사 사위 못 들였다. 그런데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피 같은 내 아들 월급을 뺏어가? 너 그게 어떻게 번 돈인지 알기나 하는 거니? 사람 목숨을 몇 개나 구해야 벌 수 있는 돈인지 아느냐고. 너도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인지 말이다. 차 세워라. 네 얼굴 보고 있으려니 화가 치밀어서 더는 못 있겠다. 어머님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제야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내가 의사 아들 둔 어머니의 기세 등등한 유세를 톡톡히 경험하게 됐다는 거를요. 그리고 그 유세는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예, 다음 달에 우리 재민이 아빠 생일 있는 거 알지? 곧 새 식구도 들어오고 할 테니 모처럼 가족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족여행이요? 좋죠. 재민 씨 병원 일 때문에 멀리는 못 가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마카오 어떠세요? 일본이야 하도 많이 다녀와서 좀 그렇고 마카오가 좋겠구나. 그럼 재민이한테 일정 물어봐서 마카오 여행 항공권으로 준비해라. 네가 승무원이니 할인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사실 결혼 전이라서 딱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을 했어요. 게다가 저도 함께 가는 것도 아닌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너도 가야지. 이제 우리 식구 되는 건데. 엄마가 가족여행 가자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는 뜻이잖아. 이 바보야. 넌 그 말 뜻도 못 알아채고 알겠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그나저나 3박 4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가 워낙 바빠서 말이지. 난 1박만 하고 먼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일정은 자기가 맡아줘. 이참에 점수 좀 많이 따라고. 결혼 전부터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거라서 이래저래 걱정되는 게 많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이참에 점수 좀 따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간은 흘러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는 따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뭐? 너도 가겠다고?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가족이라도 되니? 남의 집 가족여행에 왜 네가 끼느냐고. 엄마도 참. 곧 있으면 우리 가족 될 거잖아요. 난 당연히 혜림이도 가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난 시간이 안 돼서 1박밖에 못 있어요. 아빠랑 엄마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분만 두고 오겠어요. 이참에 승무원 예비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나 참, 누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시나. 출발 전부터 기분이 상한 저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느라 꽤나 힘들었어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관광에 나섰어요. 전날 시내 관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은 호텔 투어 계획을 하고 있었죠. 마카오에는 5성급 1류 호텔들이 많기도 하지만 각 호텔마다 나름의 알찬 이벤트가 많아서 호텔 투어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였어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해서 실제의 2분의 1 규모로 만들어진 에펠탑도 함께 가보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베네치아 호텔 투어도 했어요. 조금 허술하기는 하지만 나름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곤도라도 태워드렸죠. 그리고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에그타르트 매장이 베네치아 호텔 안에 있어서 에그타르트도 사드렸고요. 그 외에서 각 호텔들의 특징을 살린 분수쇼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두 분 표정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 투어를 다 돌기도 전에 피곤하다시며 호텔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도 한사코 마다하시길래 호텔 방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만 따로 나왔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너 현금 좀 있지? 있는 돈 다 챙겨서 당장 이리로 와라. 무슨 일인지 말도 않으시곤 다짜고짜 현금을 들고 오라고 하셔서 급하게 지갑을 챙겨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지갑을 뺏어 들고는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뒤따라 가보니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였어요. 앞서 달려들어가신 어머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찾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간 저는 한참 만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카지노 딜러의 멱살까지 쥐고 욕설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덩치가 큰 가드들 여럿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딜러의 멱살을 쥔 손을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반쯤 정신이 나간 아버님이 씩씩대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가 손장난을 치잖아.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자 어머님도 합세에 큰 소리를 치셨어요. 우리가 큰돈 따게 생기니까
저것들이 술을 쓴 거지. 주인장 나오라 그래. 어디서 직원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일단은 두 분을 진정시키고 카지노 딜러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옆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같이 예비 시부모님이 룰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딜러가 몇 번이나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도 매번 오케이라고만 대답하곤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생긴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번엔 모든 걸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왜 바보같이 그 인간들한테 사과를 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날린 돈이 얼만지나 알고 그래? 길게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가서 우리 돈 찾아와. 당장 찾아오라고. 어머님, 제가 설명 들어보니 두 분이 잘못하신 거 맞아요. 게임 룰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오케이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 판돈은 계속 커지고 결국엔 다 날리신 거죠.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마음 푸세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까 가져가신 제 지갑은 어디 있어요? 설마 거기 든 돈 다 쓰신 건 아니죠? 네가 쓰라고 가져온 돈인데 당연히 다 썼지. 네? 그거 여행 경비예요. 그 돈 없으면 당장 밥은 어떻게 사 먹어요? 야, 넌 머리 뒀다가 뭐하니? 카드 있잖아. 네 지갑 보니까 카드도 많던데 뭐가 걱정이야? 그깟 돈 몇 푼 날렸다고? 네가 지금 시부모한테 성내는 거냐? 제 돈을 포함해 카지노에서 수백만 원을 날린 예비 시부모님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잘난 의사 아들이 있었으면 제대로 잘 따져서 돈도 돌려받았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셨죠. 다음날 오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전날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카지노 때문에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실은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혹하는 기질이 있거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매번 화투판 벌여서 싸움 나고 그랬었어. 호텔 투어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곤하다며 호텔로 가자고 자꾸 조르시더니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하시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홍콩에 들러 쇼핑을 하려던 나머지 일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서로 사이만 더 멀어진 채 여행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결혼을 멈췄어야 했는데 흐지부지 떠밀려 갔던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경순 고모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쪽은 아빠와 고모,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갔고 신랑 측은 시부모님 두 분과 예랑이 나왔어요. 상견례 장소는 가격대는 높지만 음식도 괜찮고 꽤 인기 있는 곳이라서 예약도 힘든 곳이었어요. 제 경우는 고모부 찬스로 겨우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룸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이 장소에 대한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이게 룸이 뭐 이렇게 작아? 돈 아끼겠다고 작은 방으로 고른 거야 뭐야?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고 하더니 고작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런 거구만.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들은 고모가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리셨어요. 그러자 예랑이 자기 엄마한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엄청 비싼 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약도 못하는 곳이라고. 혜림이 고모부 덕분에 겨우 예약한 거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들어왔어요. 소문대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예비 시부모님도
꽤나 만족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본격적으로 혼수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목록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혼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 말 먼저 해야겠어요. 혜림이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자식을 의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애 앞으로 들어간 돈도 그렇고 의대 보내면서도 돈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의사 사위 보고 싶으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고모는 입을 떡 벌리고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의사 사위는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다른 집들은 일시불로 10억 준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월 500은 애들 껌값이라고요. 그 말에 참다 못한 고모가 나섰어요. 아니, 500이 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연금 복권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간이나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웠는데 이거야말로 복권 당첨된 거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500씩 20년간 달라는 건 무리한 조건은 아닌 거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들일 돈이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편입니다. 싫으시면 이혼사는 없는 걸로 아시죠?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다 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남자친구란 인간이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밥만 먹고 있지 뭐예요. 헛소리를 짓거리는 예비 시부모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한테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일시불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비서한테 연락을 해야 하니 우선 식사하시면서 기다려주시죠. 말을 끝내고는 아빠는 휴대폰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를 비롯해 예비 시부모 얼굴에 화색이 오르더라고요. 잠시 뒤 아빠가 룸으로 돌아오셨고 식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물만 마셔댔죠. 그건 고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을 때쯤 아빠 비서가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아빠한테 건넸죠. 돈봉투를 받아든 아빠는 봉투 속 수표 액수를 눈으로 확인한 후 예비 시아버지한테 넘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억 7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 안 사람이 분명 현금 10억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콜랑 1억 7천 가지고 이혼사를 진행하자는 겁니까?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언제 혼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까? 거래를 마치자고 하는 거지요. 땡땡실업 김준규 대표님 맞으시죠? 듣기론 우리 회사에서 하청을 맡고 계시다던데 아닙니까? 아, 제가 명함을 안 드렸군요. 아빠는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을 한 장 빼서는 아버님 앞에 내밀었어요. 명함을 확인한 아버님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이내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자식 팔아 돈 챙길 생각은 하면서 사돈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혼사를 진행하려고 하셨습니까? 한심하기는. 방금 건넨 그 돈은 그동안 땡땡 실업에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잔금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쪽 회사와는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 연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모님, 그만 일어나시죠. 혜림아, 너도 일어나라. 아빠는 고모와 저를 데리고 룸을 나섰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달려나와 저희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거래는 끊지 말아달라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거래마저 끊기면 회사는 망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통사정을 했어요. 회사가 그 모양인데 마카오까지 가서 수백만 원짜리 도박을 했습니까? 사장이 이런 정신 상태로 사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식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아빠는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저랑 고모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얼마 뒤 남자친구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우리 사이에 남은 채무관계를 정리했어요.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생돈 나가는 것처럼 엄청 아까워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쓴 돈인데도 말이죠. 고모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그동안 제 남자친구는 물론 그 부모에 대한 뒷조사까지 다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시킬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하니 상견례 자리까지는 나갔지만 어떻게든 적당한 꼬투리를 잡아 파혼시킬 마음을 갖고 계셨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알아서 파혼 사유를 만들어주니 잘 됐다 싶으셨던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걸 파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번 파혼을 두고 주변에선 비싼 경험했다 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 파혼이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아빠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아빠한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용기를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